여기 한국에 대해 충격받은 미국 국방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이렇게 위선적인 나라일 줄 몰랐다며 실망감을 표하는데요.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고 있다는 한국. 심지어 이런 엄청난 비밀을 국민 전체가 숨기고 있다니 정말 무서운 나라라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이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제피라 킬본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세계 군사력을 연구하는 국방 분석가로 일했죠. 하지만 서울에서 받은 비밀 브리핑은 제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마치 부자가 일부러 찢어진 옷을 입고 30년 된 엘란트라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브리핑 담당관이 자부심과 비밀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진짜 힘을 숨기고 있죠.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친 듯이 메모를 했습니다. 이 개념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일부러 약해 보이려고 하는 나라라니요. 마치 슈퍼맨이 클라크 켄트로 변장해서 평범한 모습 뒤에 엄청난 힘을 숨기는 것 같았죠. 여기 한국에는 남자 99%가 알지만 여자 1%만 이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담당관이 계속 말했어요. 포방부라고 하죠.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올 때 마치 신성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포방부는 공식 정부 부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신비로운 포병 부대는 담당관이 만성 후천성 화력 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징했죠. 한국이 포병 우위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불치병 같은 거였습니다. 브리핑룸은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어요. 벽에는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었고 빨간 점들이 북한의 포병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파란 점들, 우리 편을 나타내는 점들은 이상하게도 훨씬 적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담당관이 리모컨을 클릭했더니 지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그림이죠. 갑자기 파란 점들이 폭발하듯 늘어났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한반도 남쪽 전체에 퍼져 있었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를 아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 중 하나예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답니다. 우리는 K9를 17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절반도 안 된다고 발표하죠. 제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1700대라고요? 그건 미국, 러시아, 중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거대한 군사력을 숨길 수 있을까요? 담당관이 제 의문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죠. 그리고 우리는 땅을 파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평범해 보이는 산들이었죠. 그런데 다음 사진에서는 산이 마치 변형 로봇처럼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문이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어둠 속에서 포신이 나타났어요. 전국에 이런 비밀기지가 수백 개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어떤 건 아파트 단지 아래에, 어떤 건 공원 밑에 있어요. 서울 시민들은 매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위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죠. 이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사진, 문서, 위성 이미지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마치 소심한 학생이 시험에서 일부러 틀리는 것처럼 약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관이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북한산이 보였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 보이면 상대는 먼저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해 보이면 방심하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실수를 한다면. 그는 말을 멈췄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숨겨진 산 속의 수천 개 포신이 일제히 불을 뿜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포방부 요원들은 특별합니다. 담당관이 다시 말을 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천둥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매일 밤 비밀기지에서 훈련하고 매일 아침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죠. 그는 젊은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알바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에서 그는 거대한 K9 자주포 조종석에 앉아 있었죠. 이 청년은 3초 만에 목표물을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친구들은 그가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청년인 줄만 압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15년간 군사 전문가로 일하면서도 이런 규모의 비밀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도 한국처럼 민주적이고 개방된 사회에서 말이죠. 언론은 어떻게 이걸 모르고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담당관이 정정했어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죠. 이건 국가적 합의예요. 모두가 이 비밀을 지키기로 동의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연극 같았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났어요. 지하 고속도로 시스템은 실제로 거대한 탄약 수송로였고 일부 지하철역은 비상시 포병기지로 전환될 수 있었죠. 심지어 어떤 대학 캠퍼스들도 비밀 훈련장을 숨기고 있었답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닙니다. 담당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바로 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단결력이죠. 5천만 명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침묵을 지킨다는 것, 그게 진짜 무기입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나오면서 현기증을 느꼈어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쇼핑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한 도시 아래에 잠자는 거대한 용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각각의 불빛 아래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이게 바로 제가 한국의 진짜 얼굴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연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어느 보안시설에서 155포탄을 직접 살펴보고 있었어요. 안내해 주시던 장교님이 갑자기 초코파이에 비유하시더군요. 예상치 못한 비유였지만 정말 딱 맞는 설명이었죠. 빵과 마시멜로, 초콜릿 코팅의 완벽한 조화처럼요.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155포탄은 폭발력과 사거리에 과학적으로 최적화된 조합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탄약 보유량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어요.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미국은 3년 동안 겨우 100만 발, 러시아는 고작 25만 발, 유럽 전체를 합쳐도 100만 발이 채 안 되더군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죠.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는 양측이 매달 12만에서 13만 발을 소비했어요. 제가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의 전체 비축량으로는 8개월도 버티기 힘들겠네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바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360만 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죠. 숫자가 너무 엄청나서 3번이나 다시 확인해야 했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정말 믿기 힘들었거든요.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인데 미국은 3억 3천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포탄 보유량은 한국이 미국의 3.6배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했죠. 장교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놀라셨나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많은 군사 데이터를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거대한 러시아도 한국의 포탄 보유량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죠. 장교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겪은 나라였죠. 그래서 다시는 준비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포탄 창고를 둘러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었죠. 품질도 최고 수준이었고 보관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습도와 온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포탄들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장교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 한국의 포탄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의 전투를 2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어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몇 개월도 버티기 힘들 정도였죠. 이건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의 차이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생산 능력이었어요. 한국은 포탄을 비축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었죠. 전시에는 생산량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준비태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은 모릅니다. 장교님이 대답했죠. 하지만 그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준비 덕분에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포탄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겉보기엔 그저 큰 금속 덩어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정밀한 기술이 담겨 있었죠. 신관 추진제 탄두.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탄 하나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기본형은 약 30km입니다. 장교님이 답했어요. 하지만 개량형은 40km 이상도 가능하죠. 30km라.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와 비슷했어요. 그런 먼 거리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니 놀라웠죠. 게다가 한국은 이런 포탄을 360만 발이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날의 견학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데이터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국이 왜 조용한 거인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죠.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각국이 탄약 부족으로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였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55포탄의 중요성, 한국의 압도적인 보유량,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세계가 주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두웠어요. 제보한 허가증이 한국의 전설적인 탄약 저장고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죠.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벽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거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인간 두더지 같아요. 안내하는 군인이 웃으며 말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땅볼 파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산을 파고 들어가는 일에 정말 뛰어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조상들부터 산과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천장에는 밝은 LED 조명이 줄지어 있었고 바닥은 매끄러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죠. 마치 거대한 지하도시 같았습니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뻗어 있었고 양쪽으로는 수많은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 화강암산은 자연이 만든 요새예요. 안내인이 설명했습니다. 현대 무기로도 뚫을 수 없죠. 핵폭탄이 떨어져도 여기는 안전할 거예요. 정말 대단했어요. 수백 미터 두께의 단단한 돌이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었거든요. 이런 자연의 보호막은 인간이 만든 어떤 방어 시설보다도 강력했죠. 첫 번째 저장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거대한 공간에 포탄들이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줄지어 정렬된 포탄들은 마치 거대한 금속숲 같았습니다. 각각의 포탄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번호가 매겨져 있었죠.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조절해요. 안내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최고급 와인 저장고보다 더 정밀하게 관리하죠. 포탄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새 것처럼 유지되거든요. 실제로 공기는 시원하고 건조했어요. 벽에는 습도와 온도를 보여주는 디지털 계기판이 있었고 숫자들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는 금속이 녹슬지 않고 화약도 변질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더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어떤 방에는 미사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또 다른 방에는 총알 상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권총 탄환부터 거대한 곡사포 포탄까지 크기별로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안내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도 몰라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수천 개는 될 거예요. 수천 개라니. 상상이 안 되었어요. 제가 지금 있는 이런 거대한 지하 요새가 한국 전역에 수천 개나 있다는 거잖아요. 산마다, 언덕마다 이런 비밀 창고들이 숨어 있다는 뜻이었죠. 걸으면서 미국과 한국 연합군 사령관이 했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미군조차도 이런 규모의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도 한국의 이런 준비 태세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장고를 지나면서 포탄들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것들은 제 키만큼 컸고 어떤 것들은 주먹만 했죠. 각각의 용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적의 탱크를 뚫는 것, 건물을 파괴하는 것, 연막을 만드는 것 등등 수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방어를 위한 거예요. 안내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약하면 공격받기 쉽지만 강하면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통로를 걸으면서 벽에 그려진 대피 경로 표시들을 봤어요. 비상시에는 이 지하 요새가 대피소 역할도 한다고 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몇 달 동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식량과 물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의 교훈이에요. 안내인이 설명했어요. 그때는 준비가 부족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거대한 공간에 현대식 무기들이 가득했거든요. 레이더 유도 미사일, 정밀 타격 무기,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죠. 이 산속 요새에 서 있으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대륙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이 이 평화로운 산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평화로웠죠. 산 위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산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죠.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요. 수천 개의 산 속에 숨겨진 이런 요새들이 조용히 평화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점은 단순히 포탄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어떻게 이 엄청난 양의 포탄들을 움직이는가 하는 시스템이었죠. 시범을 보여주는 동안 나는 깊은 창고에 있던 포탄들이 전투 준비 위치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20분도 채 안 걸렸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였죠. 개미들이 먹이를 운반하는 것과 같아요. 물류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끊임없이 움직이죠. 나는 거대한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천장까지 쌓인 포탄 상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로봇 같은 기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벌집 안에서 일하는 일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3,300대의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탱크를 200대만 가질 수 있을 때 혼자서 2,000대를 가진 것과 같았죠. 압도적인 숫자였어요. 이 자주포들이 모두 동시에 발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안내를 맡은 장교가 말했더군요. 하늘이 포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는 그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3,300대의 대포가 동시에 불을 뿜는 모습. 하늘을 가득 메운 포탄들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 정말 무서운 장면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360만 발이나 되는 포탄을 가지고도 그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 1,000만 발은 필요해요. 포병 사령관이 강조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시스템에 제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1,000만 발이라니. 나는 그 숫자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만약 매일 하나씩 센다면 1,000만까지 세는데 27년이 걸릴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양이었죠. 생산 속도를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은 매년 2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만들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은 생산 능력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겨우 4만 발만 생산했죠. 우리가 한 달 동안 만드는 양이 그들이 1년 동안 만드는 양과 비슷해요. 생산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포병의 세계에서 한국은 정말로 워런 버핏과 엔비디아를 합친 것 같았어요. 돈과 기술, 그리고 생산 능력 모두를 가진 절대 강자였죠. 생산 공장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쉬지 않고 포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뜨거운 금속이 정확한 모양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마치 마법 같았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아갑니다. 공장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전쟁이 나면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죠. 나는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는 포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각각의 포탄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죠. 이 포탄 하나가 축구장 절반 크기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이 창고에 쌓인 360만 발을 생각했어요. 만약 이 모든 포탄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한국의 억지력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도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힘. 천둥처럼 빠르고 강력한 힘이었죠. 우리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이것들을 만듭니다. 사령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천둥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장 큰 평화를 가져온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배운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포병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천둥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연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진 전략적 의미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탄약 걱정 없이 유럽 전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한반도에서라면 그들은 지속적인 포격으로 적의 사단 전체를 녹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능력을 숨기는 거죠? 마지막 브리핑에서 제가 물었어요. 진정한 힘은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임 장교가 대답했죠. 우리는 손자의 지혜를 따릅니다. 강할 때 약하게 보이는 것이죠.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은 실제 부족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원한 준비 상태,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는 탄약이 결코 충분할 수 없다는 전사의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포탄이 떨어진 나라들, 생산이 소비를 따라잡지 못한 곳들, 전략, 예비물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세계 각지의 분쟁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이런 교훈들을 배웠고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적용했던 것이죠. 사격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들을 바라봤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그 산들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각각의 봉우리 아래 각각의 계곡. 깊숙한 곳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옆자리의 젊은 장교에게 말했죠.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원하다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자님,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탄약이 없어서 총검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져서 돌을 던져야 했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세대를 거쳐 전해진 기억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DNA에 새겨진 것 같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죠. K9 자주포 대대를 방문했을 때 일이 기억났습니다. 지휘관은 자신들의 화력투사 능력을 설명하면서도 계속해서 개선점을 언급했어요. 더 빠른 발사속도, 더 긴 사거리, 더 많은 탄약 적재량 끝이 없는 향상의 추구였죠.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가 말했더군요.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었어요. 한국은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면서도 마치 부족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항상 더 강해지고 있었죠. 저녁 무렵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은퇴한 장군을 만났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화력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평화는 강함에서 나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미국인들은 대포 대신 버터를 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대포가 있어야 버터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의 탄약고들, 산속에 숨겨진 포대들,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보험이었어요. 결코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필요한 순간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보험이었죠.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군은 미소를 지었어요. 충분함이란 무엇인가요? 북한이 내일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다면? 중국이 군사력을 2배로 늘린다면?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편집증이 아닌 냉철한 현실주의가 담겨 있었어요. 지정학적 위치가 만든 필연적인 사고방식이었죠.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DMZ 근처의 포병 부대를 방문했어요.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 나라가 품고 있는 모순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이 오면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어 했죠.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한 포병 장교가 설명했더군요. 적이 공격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적 역설의 핵심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 산속에 숨겨진 대포들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은 병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약함을 가장한 강함, 결핍을 가장한 충만함이었죠. 세계는 한국이포에 집착한다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죠. 그 집착 뒤에 숨은 차가운 계산과 뜨거운 결의를. 다시는 무력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고향을 잃지 않겠다는 맹세를요. 공항 라운지에서 뉴스를 보니 어느 유럽 국가가 탄약 부족으로 군사작전을 축소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산속에 뭐가 있는지 안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요점이었어요. 그들은 몰라야 했습니다. 진정한 억지력은 모함 속에서 자라나니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었죠.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언제나 항상 압도적으로.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산 정상에 서 있었죠. 제 발 아래에는 수많은 탄약 요새 중 하나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저장소에 분산된 360만 발의 포탄들. 그것들은 단순한 군사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다시는 무방비 상태로 잡히지 않겠다는 한나라의 결의가 담겨 있었죠. 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멀리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력이 잠들어 있었죠. 제 옆에 서 있던 연락 장교가 말했어요. 이 산 하나에만 10만 발이 넘는 포탄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저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더군요. 겉으로는 소박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었어요. 마치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엘란트라를 모는 부자처럼 말이죠. 포방부는 언제쯤 충분하다고 느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락 장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1000만 발의 포탄을 갖게 되거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통일이 되면. 그때쯤이면 포방부도 쉴 수 있겠죠.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단의 아픔, 전쟁의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세계 최대의 포탄 생산국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지하 저장소들, 개미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는 군인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포탄 더미들. 한국은 포탄을 초강대국보다 빠르게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장하고 있었죠. 분산 저장의 천재들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연락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을 두면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군은 포탄을 전국 곳곳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지하에, 심지어 도시 근처에도요. 적이 모든 저장소를 찾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저는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무기고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필요였죠. 생존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한국은 탄약 부족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세상에서 조용히 해답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들은 자국 방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기려 했죠. 왜 이렇게 조용히 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연락 장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진짜 힘은 보여주지 않는 법입니다. 적이 우리의 진짜 능력을 알게 되면 그들도 준비할 테니까요.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겸손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갑옷 아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화력이 숨어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포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거죠. 생산, 저장, 분배, 모든 것이 개미집처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컴퓨터 시스템과 인간의 기억력을 함께 사용합니다. 연락 장교가 설명했죠.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되지만 동시에 각 부대의 담당자들은 자기 구역의 모든 저장소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이중 안전장치였습니다. 전자전으로 컴퓨터가 마비되어도 인간의 기억력으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산을 내려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힘을 품고 있는 나라. 마치 조용한 화산처럼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찻장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산들, 평범한 건물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비밀을요. 제 보고서는 세계가 한국의 군사 능력을 보는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을 유지할 거라는 걸요. 결국 최고의 무기는 적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기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360만 발의 포탄들이 산속 요새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성적인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한국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광고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이 도시, 이 나라가 품고 있는 비밀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정한 강함은 과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은 그 교훈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들을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위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한국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요. 360만 발의 포탄과 함께 그들은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